어제 꽤 추웠는데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5.18과 상관이 없다. 1,000억 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그리고 40억 미납 세금도 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온종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2시간가량 골프를 치던 그 시각 광주에서는 피고인 전두환 없이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역사 앞에서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3부에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후 우리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한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힐링하시죠.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서울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일도 많았고 임명 106일 만에 대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네, 어땠나요? 혹시 기류가 어땠는지. 분위기가 좀 서먹해 보이더라고요. 영상으로 좀 봤는데요. 네. 임명할 때 모습 그리고 오늘 만난 모습 비교해 보니까 확연히 좀 다른 느낌이 아무래도 들었습니다. 일이 좀 많았잖아요, 이것저것. 네, 윤석열 총장이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 네네네.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두 손을 몸통에 붙인 채 먼저 허리를 숙여서 네. 악수를 한 다음에 악수 청하자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동작이 있었는데 좀 긴장했다.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박순봉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웃지도 않고 그다음에 따로 대화하는 모습이 안 잡혔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냉랭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봐서도요. 네. 좀 냉랭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발언을 했죠? 오늘 뭐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예후 그 특혜를 다루는 게 매우 의미가 네.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에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입시학원,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입시 문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채용의 공정성 확립 얘기도 했어요. 채용 시장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딱히 뭐 검찰을 노린 발언은 아닌데. 뒤에 이제 핵심이 나오죠. 뒤에 등장을 하는데요. 네.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라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요. 네. 아마 그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잘 없대요, 원래.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본인이 있는데. 근데 윤 총장이 이번에 세월호 재수사 직접 지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네. 뭐 다른 우리가 정치적으로 따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윤 총장이 세월호 재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좀 보여주겠다 그런 네.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윤 총장이 취임한 다음에 가장 주목을 받은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그렇죠. 장관 수사잖아요. 네. 뭐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뭐 비판도 윤 총장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한국당이나 혹은 뭐 보수 쪽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고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큰 과오 중에 하나잖아요. 아킬레스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다시 수사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특히 이 재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고 당시 지휘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수사 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당초에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 60명이 고소고발당한 국회 패스트트랙 네. 수사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줄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이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하나의 카드를 더 꺼내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오늘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검찰이 좀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슈퍼큐님께서 출첵도 하시고 네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의혹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네.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기 법무부 장관은 뭐 지명 이야기가 없나요? 계속 공석으로 두긴 좀 그럴 텐데. 아직까지 지명 이야기가 없고요. 전해철 의원은요? 전해철 의원은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아.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결위 활동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민주당 예결위 간사입니다. 네. 예결위 간사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많은 의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간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의원에게 넘겨주고 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죠. 근데 지금 아무런 행동이나 분위기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해철 의원이 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고 삼철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삼철 중에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삼철은 아니다 또 얘기도 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제일 가까운 철은 어느 철인가요? 이호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호철, 양정철, 그다음에 전해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요.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의원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법무부 장관 사실 인사청문회 때문에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다. 네.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민주당 중진 의원인데요. 네. 익명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켜서 검찰개혁 열심히 하게 하고 그 대신 지금까지 무리한 수사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 우선 칼을 걷어들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이죠. 예. 네, 우선은.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이제 공석인데 뭐 천천히 하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또 총선하고 맞물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낙연 총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앞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시간은 아무래도 좀 늦춰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 포인트가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에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번에 있었던 네. 모친상 그 답례 성격으로 네네. 만나서 뭐 회동을 하는데요. 아마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 얘기 좀 어떻게 할 방향이니까 좀 잘 함께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공석들이 좀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인사청문회를 좀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제 속보로 간단하게 전해드렸어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우리가 다시 돌려보냈죠. 이 관련해 갖고 좀 얘기가 있네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는 JSA 중령이 그 지휘 개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보가 올라가는. 근데 그거를 건너뛰고 청와대 측에 직접 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뭐 오늘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보면 뭐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로 좀 추정이 돼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이 이 사진에 찍히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네. 이 김 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JSA에 근무하는 중령이 보낸 문자가 담겨 있었고 아까 그 내용은 북한 주민 2명에 관한 내용이었죠. 근데 뭐 당연히 청와대 보고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경두 장관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 계통을 완전히 어겨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 또 결과적으로 휴대폰으로 어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에 유출이 됐고 그래서 국방부는 이게 보안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화면 사진이 어떻게 찍혔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론에서 찍혔다 박정희 기자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휴대폰 화면이 찍혀서 구설에 오르는 일이 많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진 기자들이 본회의장의 위층에서 대기를 하면서 어떤 장면들을 찍는데 그때 찍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으로 본회의장의 이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찍힌 일도 있었고 뭐 동료 의원 욕하는 문자 막 보내서 찍힌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들은 대부분 보안 필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 차관은 그런 경험이 아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지휘 계통을 건너뛰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군대를 잘 안 다녀와서 잘 몰라갖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흔한 경우는 아니죠, 이런 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국방부 조사 결과 나올 텐데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회사에서도 네. 뭐 크게 혼날 일이죠. 그 회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크게 혼날 다른 일이다. 부의 뭐 부장에게 보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혼날 일이겠죠. 사실은. 그렇군요. 먼저. 한국당에서도 지금 근데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보냈어야 됐냐,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한 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흉악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16명을 살해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런 거에 관한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건데 그렇구나. 한국당 쪽에서는 네. 북한이 그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땅을 받게 되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네. 근데 왜 그런 그 법정에서 판단도 받지 않고 왜 그냥 돌려보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근데 그 위에서 저지른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판단 없이 네. 성급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뭐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거는 좀 무책임한 주장이다. 왜냐? 탈북민이란 건 북한이 탈주민법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나 정황을 종합한 결과 네.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범죄 후에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렇게 우리 정부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북한 주민이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있을 수 없고 또 흉악범이기 때문에 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받아들였으면은 그대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그 나름대로 것 또 같아요. 문제가 네, 됐겠죠. 굉장히 또 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일각에서 그렇죠. 또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이 또 들거든요.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아마 네.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데려다가 뭐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북한에서는 안 좋은 사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북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통일부가 이틀 전인가 그 금강산 관광지 관련해 갖고 우리가 점검단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북한에서 소식이 없나요? 네,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네. 통일부 측이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 북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부정적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북한은 시설 철거 논의를 문서 교환으로 하자라는 네. 거고 우리 정부는 대면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 부정적 해석이라고 보면 문서 교환 입장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 정보 듣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 보수통합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청원 그리고 이정현 의원들 탈당을 했죠. 탈당한 핵심 정말 친박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의 복당을 지금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 이렇게 끌어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 핵심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려고 통화를 했더니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마 최고위 차원 그러니까 정식 기구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일 네네.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됐던 이정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좌파 우파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문자로 기자들한테 보냈어요. 네. 그리고 서청원 의원 측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금시초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만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 다음 스텝으로 이런 논의가 오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다들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 일부 의원들이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림을 보면 황 대표는 유승민계 그러니까 변혁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랑 우리 공화당까지 다 안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통합협의체 실무단 구성을 보면요. 홍철호 의원, 이양수 의원 2명을 해놨는데 홍철호 의원은 19대 유승민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대선 때. 그리고 이양수 의원은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보좌관 네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그림이라면 서청원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도 당연히 포함시키려고 할 거고 특히 서청원 의원은 우리공화당이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상을 해보면 이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입장이 좀 다를 건데 일단 이정현 의원은 아마 불출마를 무소속 출마를 유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전남 순천으로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간판으로 당선되기가 정말 힘든 곳이고 뭐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무소속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정현 의원실에서 아까 입장을 밝히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일일이 전화를 기자들한테 하더라고요. 꼭 이 입장을 반영을 해달라 관련 기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주 뜻이 확고한 겁니다. 이 반면에 서청원 의원은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선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의 어떤 역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이랑 좀 가까우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식으로 이런 역할을 했으니까 들어와라 아니면 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어올 뜻은 있는데 모양새가 좀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들어올 그렇죠. 생각이다. 그런 형태를 원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사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승민 의원 측은 반대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정현, 서청원 의원이 들어온다? 이건 도로 새누리당이죠. 반대하겠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유승민계랑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뭐 사석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합친다? 이거는 뭐 물론 지역구 문제도 있겠지만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뭐 호남 인사로 키워낸 인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그런 정치 세력과 같이 한다? 이거는 없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유승민 의원계 쪽 지금 좀 통합 논의가 뭐 주말부터 있는다고 하지만은 약간 좀 신경전 같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바로 그 통합 내용 유출 관련된 그런 건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예,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7일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측에서 그 내용을 흘렸다는 건데요. 탄핵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다. 미래를 향해서 가기로 했다. 합의를 했다고. 예, 그 내용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 쪽에서 아니 그 내용 내놓지 않기로 했는데 왜 어떻게 내놨냐.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은 오늘 기재위 그 일정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속이 상한 삐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 통합 논의, 그러니까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뭐 두 대표가 밀시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는 모양새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유승민 의원 쪽에 좀 그리고 반발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어젯밤에 그래서 저도 유승민 의원 쪽에 통화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실은 화를 많이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를 했고 그래서 이게 향후의 통합 아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라면 향후에 같이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 쪽과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유승민계랑 손을 잡을 것이냐 결정해야 될 거로 봐요. 우리 공화당 쪽과 유승민계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홍문종 공동대표,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말을 소개해드리자면 탄핵을 찬성하는 걸 사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고 해도 될까 그런 상황인데 뭐 잘잘못 따지지 말자?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기 힘든 세력을 모두 같이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즐거운 얘기 해보도록 하죠. 팽수 아세요? 팽수? 팽수 알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팽수 아세요? 저 완전 중독돼갖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얼마 안 되셨네. 저는 그래도 3개 정도 봤습니다. 3개 정도 봤죠. 제가 제일 많이 봤네요. 제작진이 보내준 그 원고를 보고 봐야겠다. 그 중독돼요. 보다 보면 밤새고 볼 수가 있는데. 보고 계세요? 그럼요. 완전 팬이잖아요. 더 앞서가시네요. 근데 팽수가 열애설이 있어요. 왜 내가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 그 똑이라고 그린피스에서 그 열애설 성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엊그제인가 그 외교부 청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물론 이제 저는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만났었는데 출입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자료를 이용해서 EBS 영상 촬영 과정에서 팽수가 청사 입장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건물인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 승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 입장할 수가 있는데 팽수는 인형탈을 쓴 채로 입장했다는 지적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살을 벗고 확인하고 입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죠. 제가 마음이 다쳐요.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 참 진지하게 네. 뭐 근엄한 표정으로 이걸 지적을 한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한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펭수의 그런 이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요인과 이게 맞는 것이냐, 웃자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뭐 죽자고 달려드니까. 이런상님께서 펭수가 뭐예요라고 물으셨는데요. 지금 뽀로로를 위협하고 있는 EBS의 펭귄 캐릭터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드실 텐데. 네. 근데 EBS 측에서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안 밝혔는데 어쨌든 신원을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오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요. 건 영상상으로는 뭐 확인 안 한 것처럼 들어갔겠지만 편집했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외교부가 어제 오후에 입장을 내놨는데 EBS 제작진은 외교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출입 절차를 밟았다. 네. 이 펭수를 포함해서 제작진 12명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빅표를 발급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들어갔다라고 했고요. 좀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조선일보 보도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예요. 네네. 근데 이 의원실에서는 이 외통위 담당이라서 외교부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느냐 물어봤더니 이 외교부에서는 이거는 정부청사 관리 소관이다.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약간 질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방송 같아요. 안 해보셨나? 편집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지 어느 또 뉴스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펭수의 신원을 우리가 완벽하게 확인은 못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남자인 것 같다. 근데 펭수가 원래 10살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10살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은 그 주민등록번호가 3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영상을 네. 보면은 그리고 충분히 10살이 아니라는 느낌이 10살은 아주 전혀 아닌 것 강하게 같아요. 들잖아요. 네, 본인은 그러니까. 10살이라고 우기는데. 그러니까 사실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단독이라고 달고 문제 있다 보도하는 것. 들어보니까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EBS에 확인한 결과 조선일보는 EBS를 취재하지 않고 기사를 썼대요. 자료만 보고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펭수 즐겁습니다. 네, 굉장히 즐거운 캐릭터고. 오늘부터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네, 그러면 네. 저처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은 섭외를 넣었어요. 그래요? 네, 펭수를 좀 이 스튜디오에 좀 모시고 싶어서 섭외를 넣었는데 네. 지금 너무 바빠갖고 네, 섭외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펭수님 부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네, 꼭 나와주세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전부 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전 캐스터님도 펭수 아세요? 네, 그럼요.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다니까요. 네. 펭수는. 핫한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일본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펭수고. 아이고. 네, 산케이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아베 일본 총리 환담 사진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에 대해서 네. 한국 정부가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 그래서 무례한 것이다라고 뭐 비판을 했어요. 이걸 심지어 일면 톱 기사로 오늘 실었습니다. 일면 톱 기사요? 네, 그래서 기사도 싣고 용의 주도한 한국의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이런 설명을 밑에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대화 내용을 안팎에 공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신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분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히 일본 측이 당시 사진을 찍은 사람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 이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상들과 통역들 뿐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4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국 정상과 영어 통역. 근데 사진에 지금 4명이 일단 다 찍혔기 때문에 그럼 누가 찍었겠느냐. 제5의 인물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하여튼 한국 정부가 정상 간 접촉부터 사진 촬영, 언론 공개까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한국에 당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주도 면밀하게까지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게 네. 사진을 찍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공개 환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비공식 접촉에 대한 사진 촬영과 공표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쌍케이 신문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쌍케이 신문 주장은 개인 SNS에도 누구랑 사진을 찍은 걸 올리려면 상대방의 허가를 얻는 게 상식 아니냐 이런 말을 외무성 간부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 뭐 그리고 정상들도 이렇게 네. SNS 사진들 잘 올리는 것 굉장히 같은데 많이 올리죠. 뭐 네. 이걸 그렇게까지 크게 일면에 보도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제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좀 더 기다려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반나절 만에 백악관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이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에 합의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바로 이제 잘라 말을 했는데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이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나바로야 워낙에 굉장히 반중 정서가 강한 그렇습니다. 사람이고, 근데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또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두 사람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주장을 1단계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그렇습니다. 뭐 관세 철폐를 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바로 그다음 인터뷰에서 지금 나바로 국장이 부인을 한 거고요.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단계적 관세 철회 방안 이게 백악관에서 격렬한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강경파들이 백악관 내에 있는데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대표적인 인물은 말씀하신 대로 나바로 국장입니다. 원래는 이게 농산물 중국에서 사면은 미국의 관세를 원래 더 물리려고 했던 관세를 좀 유예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더 진일보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너무 물러난다. 이런 강경파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느낌이 좀 듭니다. 볼리비아 소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진 보셨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시위대인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시위대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 시장의 모습이었죠. 반정부 시위대가 이 시장을 납치해서 온몸에 페인트를 끼얹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6일이었는데요. 지금 볼리비아가 굉장히 혼란한 게 지난달 20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개표 작업이 갑자기 24시간 중단이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됐는데 모랄레스 현 대통령의 득표율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투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없어지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됐다 뭐 이런 발표가 나와서 볼리비아 시민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20대 학생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사망한 곳과 가까운 중부 도시 빈토의 아르체 시장이 이번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소속이거든요. 맨발인 채로 마을까지 끌고 나와서 그리고 뭐 시청사에 나중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강요를 해서 시장직에서 퇴임하겠다는 각서에도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단 몇 시간 뒤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구출이 돼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지금 여당은 시위대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끔찍한 그런 사진이었어서 글쎄 뭐 볼리비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알지를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 좀 힘듭니다만은 폭력적으로 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죠. 한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여행은 좀 자제하라는 경고가 내려왔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제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대선 이후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2단계 황색 경보 여행 자제로 조정을 한 건데 일단 체류 중인 분들이라면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시라면 그 여행이 꼭 필요한가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시위로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홍콩 얘기가 좀 들어와 있는데 홍콩 시위 이것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추락해갖고서는 머리를 좀 다친 대학생이 있었다. 중태다라겠는데 결국에는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어젯밤에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을 했어요.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현장 부근에서 최루탄을 쏘면서 작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 대학생이 최루탄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홍콩 매체들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추락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유난히 젊은이들이 많이 다치고 또 사망하는 것 같아요. 홍콩 시위에서. 시위에 또 많이 젊은이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홍콩의 어떤 정체성,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중국인으로의 정체성 이걸 갈랐을 때 젊은 세대가 아무래도 좀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더 반중 정서가 강하니까 시위를 더 격렬하게 나가고 그래서 많이 다치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뭐 10대
소년인가요? 16살이에요. 올해 지금 이 학생이요. 근데 레이저 포인트 소지했다고 유죄 판결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위 참여자들이 그동안 경찰서 같은 공공 건물 아니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는 방식으로 항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검문에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 학생이 여기서 가방에서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고 뾰족한 우산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법원이 경찰관에게 불편을 주고 눈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소지한 혐의가 있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일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경찰이 이 혐의 적용을 남용할 수 있다라면서 좀 너무 엄하게 판결한 게 아닌가 싶은 너무 생각도 엄격하게 드는데. 법을 적용했다라면서 이 흉기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레이저 포인트를 눈에 쏘면 실명까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위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와갖고 저희도 전해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제임스 딘 아세요? 저는 스틸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를 본 적은 없고, 정말요? 예, 아니면 영화 소개하는 장면에서 잠깐 풀 버전으로 본 거는 저는 한 번도 없어서요. 저는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 몇 개가 없어요. 3개 정도밖에. 3개 다 봤어요, 저는. 아, 그러시군요. 네. 매력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아니에요. 네. 멋있죠. 네. 그렇죠. 네. 64년 만에 지금 영화에 출연을 한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해서 영원한 젊은이의 우상, 영원한 반항아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임스 딘이 누구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사실은. 사진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이미지로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CG 방식으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근데 출연한 작품들 사진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출연을 시키고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배우가 더빙을 해서 그 목소리를 입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화상 자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곳이 CMG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회장이 지금도 제임스 딘이 18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 그렇게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딘이 생전에 불멸만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되살아난다면. 지금 수다쟁이 넓은 암소님이 개봉관에서 보신 건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예전에 많이 해줬어요. 주말에 많이 해줬죠. 이럴 때. 네, 정말 많이 해줬죠. 근데 어떻게 저는 그거를 볼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스틸 사진이라든지 그 영상 같은 거를 조합을 해갖고서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폴 워커라고 아시죠? 분노의 질주. 사실 영화 촬영하다가 사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실루엣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폴 워커 사진을 이제 넣어갖고 영화를 마무리를 했죠. 노래도 정말 좋은데. See you again. See you again. 그러니까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도 나고 뉴스를 보니까. 캐리 피셔도 사망을 했는데 스타워즈 영화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CG로 지금 첫 번째 스피노프에는 등장을 했는데 다음 스타워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과연 CG로 살려야 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임스 딘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임스 딘 저는 왜 기대가 되죠? 이렇게. 네, 마지막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시죠. 기후 파업.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툰베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해라 라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 직장인들이 결근하는 걸 기후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빈번한 현실이 돼서 이 단어 사용이 작년에 비해서 100배나 급증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기후 파업을 꼽았습니다. 이 콜린스 사전이 어떤 건가요? 콜린스 사전이 그러니까 해마다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단어를 많이 썼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신문, 잡지, 소셜미디어 같은 각종 매체를 검색해서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를 꼽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 사전이 영어 사전 펴내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꼽는데 올해는 기후 파업,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올해의 키워드는 기후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급히 달려왔어요. 네, 그러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